자, 133페이지 오시면 임차권의 공시제도 이런 말 나와 있죠. 임차권의 공시제도가 왜 필요해졌냐면요. 원래는 그 임차권이라고 하는 게 공시할 필요도 없고 하기도 좀 사실 어려웠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임차권을 등기를 하려면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첫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 혼자 하고 싶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누가 동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있고 임대인의 동의. 건물주가 동의 안 하면 못 하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동의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뭐가 발생이 돼요. 이 등기 치려면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임차권 등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이제 생겨버렸냐면요.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1997년도에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IMF 사태가 발생이 되고 나서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집값 폭락을 했죠. 집값이 폭락을 하는 경우가 이 임차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좀 하나 들자면 집이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내가 전세를 하나 사는데 뭐 가령 5억의 전세를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5억 전세를 살았는데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요. 집값이 3억으로 된 거야. 예를 들자면 집이 10억이었는데 집값이 3억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빼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전세금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냐면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서 그죠? 그 나머지 차익만 이제 집주인이 놓고 이제 그 뭡니까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10억짜리 집이 3억으로 떨어지니까 5억 전세를 빼줄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게 빼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가령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지방으로 가야 돼 아예. 근데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돈을 안 빼주니까 이사를 못 가잖아요. 그렇다고 이사를 안 갈 수도 없는 게 지금 지방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가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은 안 주는데 가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갔단 말이에요. 지방으로 갔어. 돈은 못 받고. 그러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이제 그 보셨던 주택으로 말하면 전입 신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출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전출을 해버리면 뭐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고 돈도 못 받은 데다가 대항력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돈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임대인의 동의를 뭐 하지 않고 받지 않고 임차권을 공시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야. 이런 어떤 필요성이 생기고 비용도 이제 뭐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비용도 받기는 하지만 누구한테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버렸냐면 임대인한테. 왜 임대인한테 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냐면 임대인이 뭐를 안 줘서 이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금. 그래서 이제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뭡니까 그 임차권 등기를 하니까 이쪽이 이제 원인 제공을 이제 임대인이 한 거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제도. 뭐 이거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하고요.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IMF 때 만들어진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미는 뭐 그런 얘기고 한 장 넘겨볼게요. 134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조건.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해요. 거기다 채색을 하시고 동그라미 번호 1번 한 번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끝나야 돼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만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끝나야 할 수 있다. 종료. 두 번째 그 박스 밑에 두 번째 말하자면 신청 요건이 뭐냐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쭉 채색하시고 번호 2번 한 번만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 한다고요?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못 받았어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거를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대상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목에다가 땡땡 한번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실 건데 주택하고 상가가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뭐 그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서민들이 주로 임대차 하는 물건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죠? 주택하고 상가.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이제 주택하고 상가에만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는 임대차 보호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공장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 주택하고 상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양가로 4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절차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그 메모를 한번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차권이 있다 이거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명령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를 명령하는 제도.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가 혼자 가서 임차권을 등기하는 거냐면 임차인 혼자. 그러니까 원래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누구랑 누가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같이 가서 공동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건 사정이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혼자 가서 이제 신청을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신청하냐면 자, 시험에 이렇게 이제 잘 나오는데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겠다 아니면 법원에 가서 신청하겠다. 그럼 여러분 이제 순간적으로 무슨 또 생각을 했냐면 등기소랑 법원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달라요. 법원하고 등기소는 전혀 다릅니다. 등기소는 뭐 하는 곳이고요? 등기를 하는 곳이고요. 법원은요? 등기소는 등기하는 곳이고 법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판결하는 곳이죠. 재판하는 곳이니까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가서 신청한다? 등기소에 가서 아니면 법원에 가서. 우리 느낌으로 보면 등기소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 법원에다. 일종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법원은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째, 무엇과 무엇을 판단하겠어요. 법원의 판단은. 얘가 이제 이렇게 신청을 딱 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신청 요건을 갖고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을 해보는 거야. 얘가 뭐는 끝났고 기간, 기간의 종료는 됐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가 돼야 되니까 또 하나가 뭐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나서 그렇구나. 네가 기간이 분명히 끝났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구나. 안 됐네 하면서 이거를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명령. 누구한테 명령을 내릴 것 같아요? 1번 임대인한테, 2번 등기관에게.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봐요. 임대인한테 명령을 내릴 건지 등기관한테 명령을 내릴 건지. 둘 중에 하나. 등기관에게. 그러니까 임대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얘 사정이 불쌍하게 됐으니 뭐 해줘라. 등기해줘라. 이렇게. 임대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독으로 등기해줘라. 이렇게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관은요, 이걸 등기부에다가 뭐 할 거냐면 기입을 해요. 등기부에다가 기입을 하면 이게 바로 임차권이 등기가 되는 건데 그 등기되는 원인이 명령에 의해서 한다. 이게 법원의 명령. 자,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좀 잠깐 해드리면 법원은 등기관한테 뭐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좀 써놓은 대로 법원은 등기관한테 뭐 한 거예요? 명령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등기관은 이걸 기입할 때 얘가 나한테 명령해서 해준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 등기관은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원은 분명히 뭐 한 건데 명령한 건데 등기관은 나한테 명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가 나한테 뭐 했어? 부탁한 거야. 부탁해서 내가 그냥 해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면 등기 용어 중에 명령 등기라는 말은 없어요. 명령 등기 이런 말은 없거든. 그러면 등기 용어 중에 무슨 등기는 있다는 거야? 촉탁 등기. 이 기입은 촉탁에 의한 등기관의 어떤 기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법원은 촉탁이라는 말을 또 안 해. 응? 법원에서 촉탁 이런 말은 없어요. 법원이 뭘 명령하면 되지 뭘 부탁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법원은 명령이고 등기관은 촉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맞아요? 명령이 맞아 아니면 촉탁이 맞아요? 응? 명령이지 당연히 명령. 그래서 제목을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 혼자 촉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 등기관 혼자 촉탁이라고 지 혼자 생각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비용의 문제가 좀 남는다 그랬잖아요. 비용. 예, 그래서 비용은 여기서 일단은 이 신청 비용은 누가 먼저 내고요. 신청을 할 때니까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그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여기서 한번 빼볼게요. 예, 그래서 비용은 임차인이 선부담하고 후에 임대인에게 임대인. 왜냐하면 임대인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해요. 특히 얘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내려오면 어디 가서 한다 그랬어요? 아까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그런데 자, 우리 서울 분들한테 법원 이렇게 얘기하면 법원이 서울에 많이 있죠. 법원이 서울에 몇 개나 있냐면 무려 5개나 있어요. 법원이 동서남북에 있고, 그죠? 동서남북. 그다음에 중앙에 하나 더 있어서 총 5개가 있는데, 자, 우리 하남에는 법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남시 여기서 가까이에 없거든요. 법원이 없잖아. 그럼 하남은 어디 가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하남은. 그래서 거기 이제 첫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지방 법원에 해도 되는데 지방 법원이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지? 양평에도 법원이 없거든. 그러면 어디 가서 할 거냐면 지원 같은 데 해도 되고, 지원. 지방 법원의 지원 또는 시, 군, 법원 이런 데 가도 돼요. 양평에는요. 법원은 없지만 양평군 법원이라는 게 있어요. 양평군 법원. 그러면 양평군 법원이면 법원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 그냥 군 법원인 거예요. 거기 가서 하면 되는 거죠. 하남이 어디가 법원이 관할인지 모르겠네. 혹시 하남 분 계신가요? 없어요. 하남 지원은 없거든요. 수원에 가서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근데 너무 불편할 텐데. 하남시 법원은 없거든요, 확실히. 그럼 수원에 가야 되겠네. 저 하남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6번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심리 뭐 이런 말. 임차권 등기명령의 심리. 아까 임차권 등기명령의 심리는 법원에서 2가지 심리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뭐하고 뭐를 심리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간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증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심리해서 이상 없고 이제 요건이 된다면 명령을 해주는 거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기간 중에 있는데도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각하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고 뒷장 가시면 7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과 등기 촉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가지가 사실은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죠. 법원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생각해요? 명령. 근데 등기관은 명령 등기라는 말은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 그냥 촉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걸 등기 촉탁 혹은 촉탁 등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8번에 임차권 등기의 효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임차권 등기의 효과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면 이제 임차권 등기가 기입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기입이 되면 이때부터요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두 가지 효과. 어떤 두 가지 효과가 생기냐면 첫째는 얘가 원래 대항력이라든가 그 우선 매제권을 갖고 있었다. 원래가. 그러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유지돼요. 자, 제가 이게 뭐라고 썼냐면 대 가운데 점 찍고 우 이렇게 썼거든요. 대는 무슨 뜻이겠어요? 대항력, 우는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뭐를 해도 전출을 해도 이제 이게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를 해놨으니까 등기 해놨으니까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기존에 이런 게 없었던 사람.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던 임차인들은 새로운 대항력이라든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더 좋은 효과예요? 아니면 밑에 게 더 좋은 효과인 거야? 그 임차인한테는. 위에 거, 밑에 거. 잘 생각해 봐요.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효과도 있고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대. 네. 그러면 어떤 게 더 임차인한테는 좋은 거야? 응? 이 밑에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사실은. 왜 아무 의미가 없냐면 이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는 뭐가 없는 사람한테나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지. 기존에 그죠? 기존에 뭐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었던 사람들한테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네.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계속해서 뭐 해주는 게 더 좋은 효과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게 왜냐하면 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는 기존 대항력과 이게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딱 정리해 놓으면 돼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오시다 보면 9번에 양가로 9번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비용 부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 우리 별표 한 번만 잡아요. 그게 좀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 자체가 누가 뭐를 안 주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제도예요. 임대인이 보증을 반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에 비용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등기를 하려면 무조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해서 받아라. 임대인에게 첫 줄 끝부분에 보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에다가 채색도 좀 해주시고 그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원인만 좀 잘 이해하시면 뭐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항목에 보면 여기도 따로 별표만 할게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사례를 한번 드릴까요? 네. 매매에서요. 무엇과 무엇이 동시행으로 해야 돼요. 매매에서의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동시에 이렇게 이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응? 무엇과 그러니까 여기를 편의상 매도라고 치고 여기를 편의상 매수라고 치면 무엇과 무엇이 동시행이 돼야 돼. 응? 이쪽은 매도는 이쪽한테 뭘 넘겨줘야 돼.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얘한테 뭘 줘야 돼. 소유권 그냥 받으면 안 되잖아. 매매니까 대가가 있는 거래니까 뭐 대금. 그래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임대차는 동시행이 되는 게 어떤 거가 있겠어요? 임대차. 여기 임대인이라고 치고 임차라고 치죠. 이제 이게 임대차가 종료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무리될 때, 끝날 때, 체결할 때 말고 뭐 체결할 때는 점유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금을 주고 보증금 주고 이제 이게 그 동시행 관계고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볼게. 임대인은 뭘 줘야 되고요? 보증금을 줘야 되겠지? 예. 그렇죠? 예. 그럼 얘는 뭘 해줘야 돼? 점유를 넘겨줘야지. 예. 이걸 이제 우리 인도한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동시행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 이거는 이제 종료 시점에 이건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가지고 있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 나는 동시에 뭐를 넘겨줘야 돼? 점유를 넘겨줘야지. 이걸 인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무엇을 지금 해놓은 애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은 애란 말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그럼 이건 조금 다른 사례의 문제란 말이에요. 좀 빨리 정해볼게요. 임대차가 있고요. 이제 종료되는 과정이에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얘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은 상태야. 그럼 만약에 시험 주문에 이렇게 딱 나오면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놨다. 이렇게 만약에 조건이 나왔어. 그럼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순간적으로. 보증금을 못 받았구나. 뭐는 끝났는데. 기간은 끝났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지. 예. 이거는 일반적인 임대차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 예. 그럼 이렇게 동시행으로 할 수가 여기는 없지. 왜 없냐면 인도를 해주는 게 최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등기를 말소해 줘야 되잖아요. 등기 말소.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이행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얘가 이미 이행 지체에 빠졌으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이행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선이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먼저 반환을 해야 돼. 이게 1번이에요. 1번 먼저 선이행해야 돼. 그리고 임차인은 인도를 할 게 아니고 이제 뭐를 해주면 되겠어요?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이거는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지금 다 동시행 일반적인 경우니까 동시행 관계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동시행 관계라는 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미 이행지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에서는 동시행이라는 거 있을 수 없다 해서 누가 먼저 이행을 하는 게 맞아. 임대인이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고요. 사실 이때 되게 비용을 많이 받으면 되겠죠. 이거 그냥 임차권 등기 해놨다고 해서 등기 명령 해놨다고 해서 돈 주세요 그러면 임대인이 안 줄 수도 있잖아. 지금 보증금도 안 주는데 이거라도 주겠어? 그러니까 안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 말소할 때 이제 뭐 어떤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내가 이거 등기 명령 신청하는데 돈 들어갔으니까 이만큼은 주셔야 돼. 이렇게 말소할 때도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임차권 등기할 때도 들어가지만 말소할 때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왜 그 저당권 잡잖아요. 근저당권. 그럼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누가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은행 돈을 뭐 1억을 빌려가지고 한 10년을 썼어. 그러면 은행도 좋은 거고 나도 좋기는 했지. 나도 뭐 돈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한편 따져보면 누가 더 이득인 거예요? 은행이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10년 동안 이자 꼬박꼬박 냈으니까. 이제 다 갚았단 말이에요. 이제 원금이자를 10년 동안 상환해가지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근저당 말소 비용 10만 원 내세요. 이렇게 하는 은행이 되게 많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소 비용, 설정 비용 전부 누가 내라 이거예요. 은행에서 내라. 그러니까 이제 따지시면 돼요. 만약 은행에서 말소 비용 내라 그러면 이거 제가 신문 기사 보니까 이거 원래 은행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10만 원씩 받거든. 말소 비용도. 자, 뭐 그런 정도고요. 이제 7번 주제로 넘어오면 개공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경매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요. 이 경매하고 이제 그 개공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좀 먼저 볼게요.
중개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중개시장. 예, 그리고 넓게 보면 경매시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시장과 경매시장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중개시장은 뭐를 하는 시장이냐면 일반 거래를 알선하는 시장이죠. 일반 거래를 알선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시장은 뭐를 하는 시장이냐면 경매하는 시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집행당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알선 시장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시장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전혀 다른 시장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매되는 시장이 왼쪽이면 강제 집행 당하는 시장은 오른쪽이 되는 거죠. 예. 우리 간단하게 규모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연간 규모가 연 한 300만 건 정도의 거래가 있어요. 300, 뭐 작년 2017년 연도 같은 경우는 한 340만 건 정도 이렇게 되고 올해는 조금 줄을 거예요.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근데 여기는 연 한 얼마 정도 거래가 되냐면 연으로 한 40에서 50만 건 정도 이렇게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규모로 보면 중개시장이 일반 거래시장이 훨씬 큰 시장이긴 하지만 무슨 시장도 제법 큰 시장이에요. 경매시장도 제법 큰 시장이지.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우리한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호황이잖아요. 여기가 호황이래. 엄청나게 호황이래. 호황이에요. 호황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래가 폭발적으로 잘 된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쪽은 반대로 불황이겠지. 여기는 불황입니다. 여기 불황. 자, 반대로 여기가 불황이에요. 여기가 이제 불황이야. 경기가 아주 안 좋아.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호황이겠지.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제 길동역 뭐 3번 출구 바로 나와서 굉장히 위치 좋은 곳에다, 아니 그러지 말고 길동 사거리가 좀 더 낫죠, 그죠? 길동 사거리 코너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세는 500짜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500을 내야 되는데 그 500짜리 점포를 내가 이제 오픈을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 달째 전화가 단 한 통이 안 걸려오는 거야. 손님은 2달째 한 명도 안 와.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제 그 500짜리 그 점포 임차한 개공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 심정이. 살 빠진다고요? 미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여기가 불황이잖아요. 중개시장이 불황이지. 그럼 어디 가면 이게 호황이겠어요? 경매시장.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가 무슨 법원 관할일까요? 동부? 동부지방법원 관할이겠네. 그럼 동부지방법원에 가면 거의 매일같이 뭐 20건에서 한 50건 정도 매일같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매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 뭐 손님들이 뭐 있으면 같이 대리로 들어갈 수 있고 없으면 내 돈 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서 차익을 볼 수도 있고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공이. 그래서 개공하고 이 경매 시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 경매 시장에 그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자격사가 우리 개공이 있고요. 이거는 오로지 개공만 할 수 있죠.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는 개공만 할 수 있는데 온리 개공만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개공도 할 수 있지만 이 개공도 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어요. 이 변호사가 경매의 어떤 알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누구도 할 수 있냐면 법무사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전문 자격사가 경매 시장에 진출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입찰 대리라든가 이런 거를.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어떤 주택이 상가가 경매 나왔다고 치죠. 예,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낙찰받을 경쟁력이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나와서. 참고로 이 주택이 길동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길동에서 3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을까요? 개공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그럼 얘하고 얘는요?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한다고. 왜 안 해? 얘한테 지니까. 뭘 줘? 뭐 권리 분석을 못해, 뭐 법률적으로 잘 몰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가격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공들은 그 해당하는 물건의 정확한 뭐를 알고 있어요. 시세를 알고 있잖아. 감정평가 같은 거 우리 학교는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왜 물건을 감정평가하잖아요. 그럼 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은데 그거 전부 뻥이에요. 응? 다 뻥이고 뭐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개뻥이에요. 무슨 감정평가를 와서 뭐 원가 방식으로 하고 뭐 해요. 그리고 다 개뻥이고 전부 중개사무소에 물어봐서 얼마에 거래될 수 있어요. 시세 감정밖에 안 해. 그리고 이제 그 시세에 맞춰서 감정평가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예. 변호사들은 그럼 무슨 대단한 뭐 법리에 대해서 알아? 그것도 다 개뻥이에요. 그럼 누가 다 써주는 대로 가서 읽어? 사무장이 써주는 대로 읽는 것 뿐이야. 변호사들이 언제 그거를 답변서를 쓰고 뭐 준비 서면을 쓰고 그러겠어. 바쁜데 계속 변호사들은 뭐 하느라고 바빠? 소송하러 다니라고 바쁘죠. 오늘은 뭐 가령 전주지방법원에 가서 뭐 항소심이 있는데 거기 변론 기일 잡혔어요. 그럼 거기 내려갔다 와야지 변호사가. 그렇잖아요. 그럼 내일은 뭐 강릉지방법원에 가가지고 뭐 변론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는데 언제 그걸 변호사가 그걸 뭐 하냐고. 그러면 판결 저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 같은 경우는 누가 다 써줘야 돼. 저기 사무장이나 아니면 그 직원들이 다 쓰면 이동하다가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론하면서도 막 판사가 기가 막히면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변호사 이거 지금 읽어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태반이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요 하면서 이제 막 읽어보는 거지.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그 재판을 하는데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판사들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거 재판에 한번 실수하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니까. 변호사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 경매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데 해야 되겠지. 예. 근데 지금 이 개공이 9만 명이나 있는데 이 경매 시장에 이제 진출해 있는 우리 그 개공이 600명밖에 안 돼요. 9만 명의 개공 중에 여기에 진출해 있는 그 인원은 600명밖에 안 된다.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만 하면서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 닫는 뭐 이런 개공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PPT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1년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새로 배출되는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되냐면요. 10,000명에서요 2만 명 정도 사이가 돼요. 10,000에서 2만 명이 새롭게 배출이 되거든요. 이번 29회 시험에 한 16,000명 정도 배출이 됐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2만 명 정도 배출이 되고, 그러니까 못해도 10,000에서 2만 명. 자, 그러면 한 해에 중개사무소가 몇 개가 오픈이 되냐면 10,000개에서 2만 개 사이로 오픈을 해요. 그럼 무슨 숫자하고 똑같아요? 신규 공인중개사 배출되는 숫자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대부분 오픈을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존에 딴 사람들이 오픈하기도 하니까 대개 요 정도 오픈을 해요. 자, 그러면 10,000에서 2만 정도 오픈을 한다고 치죠. 2만 명 잡고요. 2만 개의 중개사무소 오픈했다고 치고 몇 개 정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그냥 대충 찍어보세요. 이거 뭐 살아남는 게 15,000개? 15,000개 정도 주고 정답이에요.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그냥 대충 찍었죠. 네, 정확하게 찍었네. 15,000개 정도, 5,000개 정도가 문을 닫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그 통계 기사거든요. 그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부정적인 통계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이걸 부정적인 통계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2만 개가 오픈해가지고 15,000개가 문을 닫는데 그러면 몇 개가 살아남은 거죠? 5,000개가. 이게 중요한 거야. 5,000개가 살아남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자, 그러면 여기서 5,000개는 지금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이상 간 게 이렇게 그렇다는 거야. 그럼 5,000개가 말하자면 살아남은 거지. 성공을 한 거다. 치죠. 그러면 몇 집 중에 한 집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네 집 중에 한 집은 살아남았다는 거잖아. 근데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뭐 있긴 한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바로 하림에 있었어요. 하림 뭐 하는 회사인지 알죠? 치킨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고 계신데 치킨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뭐 하는 회사일 것 같아요? 예, 육가공 회사예요. 육가공. 치킨을 만들지는 않아요. 육가공 회사인데, 그러니까 그 닭 있죠, 생닭. 생닭을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예요. 프랜차이즈 본사 뭐 이런 BBQ 뭐 이런 데다가 BHC 이런 데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인데, 하림에서 이제 말하자면 뭐를 하나를 이렇게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든 적이 있었냐면 이 치킨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하림 치킨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상호. 못 들어봤어요? 왜냐면 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림에 있을 때 이 브랜드 하림 치킨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지금 말하면 뭐 교촌 치킨이니 무슨 뭐 BHC니 이런 것처럼 만들었는데 한때 200개까지 만들었거든요. 치킨 그 브랜드를. 이거를 제가 하림에 있을 때 한 거예요. 브랜드 런칭 해가지고 가맹점 오픈 뭐 이렇게 했었었는데 서울에는 7개밖에 못 했고, 하림이 어디에 조금 강세냐면 이 전라도에 있거든.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 좀 강세였고, 지금도 몇 개나 아마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망했고. 근데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40대, 50대, 60대 요 정도에서 뭐 이제 80, 90, 100 이렇게까지 살려고 하면 직장에서 대부분 몇 살 정도 되면 나가라고 그래요. 40 정도 되면 벌써 나가라고 하잖아. 그리고 50 정도 돼서 버티는 건 쉽지 않고, 60은 뭐 당연히 정년에 걸리니까 당연히 나가야 돼. 그러면 40, 50, 60에서 이제 나오잖아, 직장 생활 하다가. 그러면 가장 하기 쉬운, 손쉬운 거 업종 3개,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거 3개 한번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1번 치킨 가게. 예. 자, 2번은요? 커피, 예, 커피숍. 예. 3번이 편의점. 요거 3개잖아요. 그죠? 요거 3개. 예. 그런데 제가 요 업계에 한 2년 한 4개월 정도 근무를 해봐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치킨 가게 오픈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루 다니라고. 제가 닭을 많이 튀겨봤을까요? 아니면 안 튀겨봤을까요? 많이 튀겨봤어, 닭도. 왜냐면 오픈하면 뭐 거의 한 3일 정도는 행사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팀장이었는데, 기획팀 직원이랑 도우미들, 이제 도우미 알죠? 왜 오픈할 때 막 앞에서 막 춤추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해가지고 이제 뭐 애들 이제 지나가면 풍선 같은 거 불어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야, 엄마한테 치킨 좀 시켜달라고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 애들은요 이렇게 풍선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풍선이랑 뭐 이렇게 치킨 같은 건 이제 닭강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뼈 없는 살코기만 있는 게 있어.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접시 같은 데다가, 종이 접시에다가 이렇게 한 2점을 주고 먹어보라고 하면 애들 맛있게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려고 하면 이제 꼬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고 꼬셔? 엄마한테 시켜달라고 해라. 예, 그거 이제 전화번호 이제 알려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오픈을 하는데, 닭도 많이 튀겨봤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치킨 가게가 10집이 오픈하면 몇 집 정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10집 오픈하면 몇 집 정도 살아남냐면 2개. 2개가 살아남고 80%는 다 죽어요. 그러면 커피숍은, 요새 커피숍은 한 집걸로 커피숍 하나씩 있잖아. 근데 커피숍은 제가 몰라, 얼마나 살아남는지 솔직히 모르고. 편의점은 살아남고 살아남지 않고 이거를 떠나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에? 편의점은요. 왜 편의점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좀 해봤거든요. 그 대학 다닐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데
점장, 그러니까 그 편의점 점장 있잖아요. 그 점장이 이제 낮에 근무하고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을 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해봤는데 겨울 방학 때 편의점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해봤거든요. 7kg 빠지더라고.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니까. 왜 밤에 잠 못 자고 하니까 빠지냐면,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일을 하느라고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밤 꼴딱 새웠으니까 뭐 해야 돼? 자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막 이게 활동하는 시간에 이게 잠이 잘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뭐 많이 잡아야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자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한 2달 정도 되니까 사람이요 좀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 그냥 항상 낮에 깨어 있을 때는 멍하고 있고 뭐 의욕도 없고 그 7kg 빠져.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건강도 안 좋아지고. 커피숍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뭐 성공하는 율이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거 브랜드 달아서 하지 않는 한 쉽지 않잖아요. 자, 반면에 우리 중개사무소는 어때요? 4집 중에 한 집이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확률은 뛰어난 거죠. 더 중요한 걸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치킨 가게, 커피숍, 편의점 있잖아요. 가령 내가 치킨 가게를 하나 오픈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뭐 그렇게 쉽지 않지만 대박이 났다 치죠. 2달 있으면 옆에다가 또 뭐 생겨요. 치킨 가게 또 생깁니다. 내가 편의점을 하나 했는데 대박이 터지잖아요. 3달 있다가 옆에 뭐 생겨요? 편의점 생겨요.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자유업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돈만. 그런데 중개사무소는 자유업종이에요? 비자유업종이에요? 비자유업종이에요. 돈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은 데다가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이런 업종에 비해서. 어저께가 크리스마스인 거 맞죠? 네. 어저께 제가 강의가 있어서 출근을 했었는데 뉴스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대 젊은 친구들한테 물었대요. 크리스마스 때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이 뭐냐? 20대 애들한테 물었대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20대 애들이. 가장 갖고 싶은 선물. 저는 무슨 아이폰이나 뭐 자동차나 남자애들 같으면 뭐 이런 거, 뭐 여자애들 같으면 뭐 아이폰 또 20대 젊은 애들이 또 선호하는 뭐 물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선물 받을 거를 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직장이라고 그러더라고. 1위가 그런 거예요. 1위가 직장. 이렇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젊은 친구들 할 게 없잖아. 근데 이 중개 시장이라든가 이 경매 시장에 뭐 이거 말고 또 분양이라는 시장도 있는데 이런 거를 따지면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 뭐랄까요, 꿈을 갖고 하시면 되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경매하고도 관련이 좀 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뭘 해야 되냐면 기본 강의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기본서 이제 강의가 되는데 내가 이걸 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 관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관둘 건지 계속 할 건지. 왜냐하면 책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책값도 만만치 않잖아. 그리고 3월, 뭐 5월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이 공부가 양도 굉장히 많고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기하면 너무 힘들어지잖아. 경제적인 부분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뭐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하셔가지고 관둘 건지 계속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고 계속 할 거라면 정말 열심히 하시라고. 왜냐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뭐 경매시장, 분양시장, 뭐 이런 중개시장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 자, 이제 밑에 경매의 대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매의 대상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일일이 뭐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넘어가면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무엇이 경매 대상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중개 대상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상당히 비슷한 게 있어요. 경매 대상물이라는 게. 근데 이게 정확히 이퀄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예를 좀 들자면 토지라는 거는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토지 중개할 수 있잖아요. 건축물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여기도 경매에도 토지라는 게 나와요. 건축물도 경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말고 또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요. 자동차가 경매에 나와요. 굉장히 많이 그것도 1년에 한 10만 개 정도가 팔려요. 그러면 선박도 나온단 말이에요. 선박.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뭐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경매 대상물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뭐에는 안 들어가요. 중개 대상물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공이 중개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지만 경매 시장에 개공이 진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경매 나오면 그 물건도 알선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 허용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즉 뭐하고 뭐는요? 자동차하고 선박은 처음부터 뭐가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 대상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걸 우리가 입찰을 대리하거나 알선하거나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게 좀 시험에 잘 나와요. 별 2개. 딱 2개만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과 무엇은 우리가 알선하면 안 된대. 자동차하고 선박. 이유는 간단해. 이유는 왜 안 된다는 거냐면 뭐가 아니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경매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입찰 대리를 삼든 뭐 알선을 하든 하는 거지. 토지랑 뭐 건축 이런 걸 하는 거지. 딱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는요. 그게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고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138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경매 대상 뭐 판례 쭉 있는데 6개 있는데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하단에 이제 경매의가 있는데 이 경매라는 게 이제 그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매하고 우리가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할 게 공매라는 것도 있는데요. 경매는 이제 채권자가 받을 돈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돈 달라고 여러 번 독촉을 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안 갚는 거야. 계속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데 돈은 안 갚는다. 그러면 독촉 끝에 이제 강제로 법원에다가 이거 팔아주세요. 내가 돈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는 거를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 신청하는 거를 경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공매는 이게 이제 채권 채무의 관계의 구도는 똑같은데 이게 좀 다른 게 이제 국가하고 지자체가 채납자에게 그죠? 채납자에게 너 계속 세금 내라 이렇게 이제 독촉을 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세금 내라고 독촉하면 그걸 무슨 세라고 해? 2자.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 내 이러면 2자 뭐야 그게? 국세. 지자체가 주민에게 세금 내 이러면 세 글자. 지방세. 내라고 계속 했는데 안 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는데 이 사람만 안 되네? 그러면 강제로 해야지 뭐.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 이걸 공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해서 결국에 경매든 공매든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관계가 성립되냐면 여기 호황일 때 여기 불황인 이런 관계가 왜 성립되냐면 봐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갚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일반 거래 시장이 화랑이면 일반 거래가 잘 되면 이 사람은 뭐 해서 갚으면 되는 거야.
팔아서 갚으면 되잖아. 근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려. 안 팔리면 어떻게?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이 그러면 채권자는 무한정 기다려줄 수 없으니까 경매에 이제 물건이 좋은 것들이 싼 가격에 막 나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올해 우리 그 봄까지는 올 여름까지는 경매 쪽 시장이 굉장히 불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좀 그래도 좀 됐었잖아요. 작년 굉장히 화랑이었고 또 올 초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불황이었는데 이제 물건들이 막 이제 경매 시장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언제쯤 되면 내년 봄쯤 되면 엄청난 또 호황 시장이 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싸게 나오는 이런 물건들 많이 잡을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매 유형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